이거 먼지가 묻은 게 아니라 옷 자체가 삭은 겁니까? 사돈이 될 최만석의 손바닥이 내 어깨를 툭툭 털어냈다. 그것은 정중한 인사가 아니었다. 마치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더러운 걸레를 만진 후 손을 터는 듯한 경멸이 담긴 몸짓이었다. 고급 일식당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그의 손가락에 끼워진 굵은 금반지가 번들거렸다. 나는 묵묵히 그 손길을 받아냈다. 내 어깨를 감싸고 있는 회색 양복은 30년 전 내가 명동 양복점의 재단사로 일할 때 내 몸에 맞춰 직접 바느질한 옷이었다. 원단은 이탈리아산 최고급 슈퍼 150수 양모. 숨을 쉬는 원단이라 불리는 명품이었지만 세월의 때가 묻고 소매 끝이 살짝 다른 지금 벼락부자 최만석의 눈에는 그저 곰팡내 나는 넝마로 보일 뿐이었다. 아이고 사돈 어른. 오늘 같은 좋은 날에 신경 좀 쓰시지 그러셨어요. 우리 애들 격 떨어지게. 최만석이 혀를 차며 자리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식당의 고요한 공기를 찢고 들어와 내 고막을 때렸다. 맞은편에 앉은 손녀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식탁보 아래로 지은이의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내 눈에만 보였다. 녀석은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지은이는 이 결혼을 위해 가난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서름을 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공부하고 버텼던가. 여기서 판이 깨지면 가장 상처받을 사람은 결국 내 손녀였다. 나는 식탁 아래서 지은이의 발끝을 내 구두로 살짝 건드렸다. 참아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오래 입던 옷이라 편해서 그만. 나는 짐짓 어수룩한 노인 흉내를 내며 고개를 숙였다. 나의 굴복에 최만석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수컷 침팬지처럼 가슴을 펴고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주문을 넣었다. 여기 제일 비싼 코스로, 아니, 내가 평소 먹던 걸로 내와. 음식이 나오는 동안에도 그의 모욕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명품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훈계를 늘어놓았다. 사람은 말입니다. 입는 옷이 곧 그 사람의 계급장이에요. 제가 이 넥타이 하나 고르는데 얼마를 쓰는지 아십니까? 사돈어른 그 양복 10벌은 살 겁니다. 하하. 옷은 계급장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옷이 가격을 과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입는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나는 그의 재킷 라펠깃이 미세하게 들떠있는 것을 보았다. 기성복 중에서도 패턴이 조악한 공장제 대량 생산품. 겉감에 붙은 브랜드 로고만 번지르르 할 뿐 안감과의 박음질 상태는 엉망이었다. 진정한 명품은 보이지 않는 안감의 마감에서 결정된다. 겉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있는 저 옷은 최만석 그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지은이가 입술을 깨물었다. 붉은 피가 배어나올 듯 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것은 분노였지만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 날카로워진 바늘 같은 분노였다. 평생을 바늘 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살아온 나는 안다. 무딘 칼은 사람을 다치게 하지만 예리한 바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나는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쌉싸름한 녹차 향 뒤로 비릿한 쇠맛이 느껴졌다. 사돈어른 결혼식 당일에는 제가 양복 한 벌 해드릴게요. 저기 백화점 가서 기성복이라도 하나 사 입으세요. 남 부끄럽지 않게. 최만석이 던진 그 말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너는 내 급에 맞지 않으니 껍데기라도 갈아 끼우라는 명령이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눈빛이 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한 그는 여전히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있었다. 그래, 옷을 사주겠다고 했나. 나는 속으로 조용히 은조렸다. 자네에게 진정한 옷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옷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나의 낡은 양복 안주머니에는 50년을 함께한 은색 골무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곧 이 골무가 세상 밖으로 나올 시간이었다. 식사는 불편했고 자리는 가시방석이었다. 하지만 최만석의 과시는 식당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굳이 우리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이끌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80평형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벽면을 가득 채운 추상화와 황금색 장식품들이 눈을 찔러왔다. 그것들은 제각기 나는 비싼 몸이요라고 아우성치고 있었지만 서로 어우러지지 못한 채 난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마치 주인의 내면처럼. 최만석은 거실 소파 상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가정부에게 손짓했다. 그거 가져와. 우리 새아가 줄 선물. 검은색 벨벳 천에 쌓인 상자가 탁자 위에 놓였다. 최만석이 마치 왕이 하사품을 내리듯 천을 걷어냈다. 그 안에는 선명한 오렌지빛의 핸드백이 놓여 있었다. 누구나 로고만 보면 알 법한 프랑스 최고급 브랜드의 간판 모델이었다. 지은이가 숨을 들이켰다. 평생 쳐다보기도 힘든 고가의 물건 앞에서 손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은 기쁨보다는 부담감과 공포에 가까운 떨림이었다. 이게 말입니다. 돈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파리 본사에 직접 줄을 대서 겨우 구한 겁니다. 시중가로 치면 뭐 소형차 한 대 값은 가볍게 넘죠. 최만석의 목소리가 거실 천장을 울렸다. 나는 조용히 그 가방을 응시했다. 멀리서 보기에 그것은 완벽했다. 매끄러운 가죽의 광택, 영롱하게 빛나는 금장 버클. 하지만 50년을 가죽과 원단, 그리고 바늘과 싸워온 내 눈을 속이기엔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나는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무언가 이질적이었다. 명품이라 불리는 물건들에는 특유의 아우라가 있다. 그것은 만든 장인의 혼이 서려 있기 때문에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다. 하지만 저 가방에서는 차갑고 공허한 공장 기계의 냄새가 났다. 한번 들어봐라, 아가야.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가방을 집어들려 할 때 내가 불쑥 손을 뻗었다. 제가 먼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귀한 물건이라니 늙은이 호기심이 동해서요. 최만석의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차마 거절은 못하고 턱짓으로 허락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가장하여 가방의 손잡이를 쥐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가죽의 표면을 아주 미세하게 쓸어내렸다. 차가웠다. 최상급 송아지 가죽 캐프 스킨은 사람의 피부처럼 부드럽고 온기가 돌며 손끝에 감기는 맛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미세하게 미끄러웠다. 가죽 위에 두껍게 코팅을 입혀 결을 숨긴 하급 가죽이었다. 나의 시선이 빠르게 박음질로 이동했다. 명품 가방의 생명은 새들 스티치 새덜 스티치다. 두 개의 바늘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견고한 사선. 사람이 손으로 당겨 받기 때문에 실의 조임에 미세한 불규칙성이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리듬이 살아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 눈앞의 박음질은 지나치게 기계적이었다. 윗실과 밑실이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는 락 스티치 라크 스티치. 이것은 재봉틀이 지나간 자리였다. 결정적인 것은 가방 덮개의 모서리, 유야게지 코트이 발라진 부분이었다. 마감이 덜 말라 아주 미세한 기포가 올라와 있었다. 진품이라면 검수 과정에서 즉시 폐기됐을 분량이었다. 이것은 가짜다. 그것도 시장 바닥에서 파는 조잡한 물건이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특허급 이미테이션 짝퉁.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단순히 사돈이 돈을 아끼려 짝퉁을 샀다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파리 본사에서 직접 구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기 위해 며느리가 될 아이와 그 가족을 완벽하게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허영심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의 파산이었다. 어떻습니까? 평생 양복 만드셨으니 가죽 좀 보실 줄 알 거 아닙니까? 척 보면 딱 클래스가 다르죠? 최만석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물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다. 자신이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완벽한 자기 최면 상태. 혹은 상대방이 무지하니 절대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함. 그 오만이 내 가슴 속의 바늘을 다시금 찔러왔다. 여기서 소리칠 수도 있었다. 이건 가짜요. 라고.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내가 지금 소란을 피운다면 그는 나를 질투해 눈먼 노망난 늙은이로 몰아세울 것이다. 그리고 지은이의 결혼은 파국을 맞을 것이고 그 상처는 오롯이 내 손녀가 짊어지게 된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저 가짜 가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최만석이라는 인간, 그가 쌓아 올린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 그리고 그가 자랑하는 모든 배경이 저 가짜 가방처럼 속이 텅 빈 껍데기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이 뇌리를 스쳤다. 만약 내 예감이 맞다면 지은이는 지금 화려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릴 모래성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나는 확인해야 했다. 이 남자의 진짜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나는 가방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힘겹게 끌어올려 웃어 보였다. 대단하군요.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대단한 물건입니다. 나의 칭찬에 최만석은 개선 장군처럼 껄껄 웃으며 샴페인을 따랐다. 터져나오는 탄산 거품. 그것은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그의 허상과 같았다. 나는 그가 건넨 샴페인 잔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유리잔 표면에 비친 내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내 안주머니 속 골무가 심장 박동에 맞춰 욱신거렸다. 나는 맹세했다. 저 가짜 가죽을 기계로 박아버린 그 뻔뻔한 입을 내 손으로 직접 뜯어내 실밥을 풀어버리겠다고. 그때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던 최만석의 손목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며 자랑하던 스위스제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궤적이 미묘하게 뚝뚝 끊어지고 있었다. 오토매틱 무브먼트 기계식라면 물 흐르듯 흘러야 할 초침이 저가형 쿼츠 배터리식처럼 튀고 있었다. 아, 이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가짜구나. 나의 적인 최만석은 거대한 괴물이 아니라 바람만 넣은 풍선 인형이었다. 그렇다면 터뜨려주는 것이 예일이라. 바늘 하나면 충분했다. 거실을 채운 것은 무거운 침묵과 샴페인의 탄산 터지는 소리뿐이었다. 최만석은 자신이 따라준 술을 내가 단숨에 비우기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것은 일종의 복종 의례였다. 나는 잔을 입술에 대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혀끝에 닿은 알코올 향이 역겨웠다. 가짜 가방, 가짜 시계, 그리고 가짜 호의. 이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위선이라는 이름의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지은이는 여전히 그 쓰레기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손녀의 손가락이 가방의 거친 표면을 불안하게 문질렀다. 그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 침묵을 깨야 했다. 바늘이 원단을 뚫고 들어가야 실이 따라 들어가는 법이다. 나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최대한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돈, 참으로 귀한 물건이라 하셨는데 제가 노파심에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만석의 미간이 꿈틀했다. 기분 좋은 취기에 젖어있던 그의 눈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다. 그는 턱을 치켜들며 건방지게 대꾸했다. 뭡니까? 뭐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시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가방 덮개 쪽을 보시면 박음질이 조금 울었습니다. 가죽이 당겨져서 주름이 잡혔다는 뜻이지요. 원래 저런 최고급 가죽은 숨을 쉬기 때문에 습도에 민감합니다만 마감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나의 말은 지극히 기술적이고 건조했다. 감정을 섞지 않은 50년 경력의 재단사로서의 객관적인 지적이었다. 하지만 그 말의 파장은 거실을 뒤흔들었다. 울었다는 표현은 옷쟁이들에게는 불량을 의미하지만 최만석에게는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났다는 경보음으로 들렸을 것이다. 순간 쨍그랑하는 파열음이 들렸다. 최만석이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얇은 크리스털 잔에 목이 부러지며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지은이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다. 뭐요? 울어? 지금 누가 울었다는 겁니까? 최만석이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은 핏기로 달아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기분이 상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치부를 들킨 자의 수치심 그리고 그 수치심을 감추기 위한 과장된 분노였다. 그는 성큼성큼 내 앞으로 걸어왔다. 술 냄새와 짙은 향수 냄새가 섞인 역한 공기가 내 코를 찔렀다. 이 노인네가 진짜 노망이 났나? 파리 본사에서 온 물건이라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주둥이를 놀려? 평생 남의 바짓단이나 줄이던 주제에 감히 내 안목을 평가해?
그는 폭언을 퍼부으며 손을 뻗어 내 어슴푸레한 어깨를 밀쳤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내 몸이 뒤로 휘청거렸다. 소파 등받이에 부딪혀 겨우 중심을 잡았지만 뼈마디가 쑤셔왔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모멸감이었다. 내 낡은 양복 위로 그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듯 했다. 할아버지. 지은이가 울먹이며 내 앞을 막아섰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할아버지는 그냥. 비켜. 너도 똑같아. 내가 시집 오면서 해온 게 뭐 있어? 몸뚱이 하나. 달랑 와서 우리 집안 며느리 소리 듣게 해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싸구려 훈수질이야. 최만석은 지은이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손녀가 바닥으로 넘어졌다. 그 순간 내 안의 시간이 멈췄다. 바늘이 부러졌다. 참고 있던 인내심의 한계점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내 귓가에 들렸다. 나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다. 내 평생의 업을 비하하는 것도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내 손녀에게 손을 대는 건, 그리고 그 아이의 자존감을 짓밟는 건 용서할 수 없다. 그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수선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파단이었다. 나는 넘어진 지은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만석을 응시했다. 그는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있었다. 흥분한 짐승처럼 날뛰는 그의 모습에서 품격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저자는 인간이 덜 됐다. 패턴부터 잘못 뜨인 불량품이다. 잘못된 패턴으로 만들어진 옷은 아무리 좋은 원단을 써도 아무리 비싼 단추를 달아도 결국 몸에 맞지 않아 버려지게 된다. 나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가 밀쳐서 구겨진 어깨 부분을 손으로 탁탁 털어냈다.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겠다는 듯 정갈한 손놀림이었다. 사돈. 내 목소리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리빨처럼 차가운 기운에 최만석이 흠칫하며 나를 쳐다봤다. 옷이 사람 날개라지만 썩은 몸에 금동아줄을 감는다고 용이 되진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 뼈에 새기겠습니다. 나는 지은이의 손을 꽉 잡았다. 손녀의 손이 차갑게 식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뒤에서 최만석이 저 건방진 늙은이가 결혼식 날 두고 보자고 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지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했다. 30년 된 양복, 구부정한 등 주름진 얼굴. 하지만 내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나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차가운 골물을 만지작거렸다. 두고 보자고 했나? 그래, 두고 보자. 결혼식까지는 앞으로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나는 내 생애 마지막 작품을 준비할 것이다. 바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찔러야 할 곳을 정확히 찌르고 꿰매야 할 곳을 정확히 꿰맨다. 너의 그 허세 가득한 가죽을 벗겨내고 그 속에 감춰진 손뭉치 같은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주마. 그것이 이 낡은 기술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잔혹한 복수가 될 것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맹세했다. 결혼식 당일. 예식장 대기실의 공기는 무겁고 습했다. 백합꽃 향기가 진동했지만 그것은 축복의 향기라기보다는 어딘가 장례식장의 국화 냄새를 연상케 하는 비릿함을 품고 있었다. 나는 구석진 소파에 앉아 지팡이를 짚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일주일 전 펜트하우스에서의 모욕은 잊지 않았다. 다만 오늘 하루만은 지은이를 위해 그림자처럼 존재하다 사라질 생각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기어코 이 위태로운 무대의 막을 찢어발겼다. 어머, 어떡해.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찌익하는 섬뜩한 파열음이 신부 대기실을 갈랐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 재단사에게 그 소리는 뼈가 부러지는 소리만큼이나 끔찍한 비명이다. 나는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대기실 중앙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던 지은이가 사색이 되어 주저앉아 있었다. 헬퍼 이모님 드레스 도우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지은이의 등 뒤 허리 라인을 잡아주던 지퍼 옆 레이스가 길게 터져나가 있었다. 마치 짐승의 발톱에 긁힌 듯 하얀 속살과 속치마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게 왜 안 잠겨? 조금만 더 당기면 된다고 했는데.
헬퍼 이모님이 울먹이며 찢어진 천 조각을 맞춰보려 했지만 이미 올이 풀려버린 레이스는 너덜거릴 뿐이었다. 무슨 일이야?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벌컥 문이 열리고 최만석이 들이닥쳤다. 오늘의 혼주. 그는 평소보다 더 번들거리는 턱시도를 입고 가슴에는 큼지막한 보라색 코사지를 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지은이의 등판에 꽂혔다. 순간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갔다. 걱정이나 당황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짜증과 재수옴 붙었다는 경멸이었다. 이게 뭐야? 지금 식시작이 50분 남았는데 드레스를 찢어먹어? 아침부터 재수없게. 최만석의 고함 소리에 지은이의 어깨가 움찔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사이즈가 좀 작아서. 작으면 살을 뺐어야지. 밥 처먹고 살만 찌우니까 옷이 터질 거 아냐? 내가 이 드레스 빌리는데 얼마를 줬는데 이걸 해먹어? 당장 물어내. 그리고 식장 관계자 불러.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그는 헬퍼를 밀치고 지은이에게 삿대질을 해댔다. 신부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하객들에게 보일 자신의 체면 그리고 망가진 그림에 대한 분노뿐이었다. 지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다. 하얀 드레스 위로 투명한 얼룩이 번져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최만석은 나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사돈어른은 저기 가만히 좀 계세요. 안 그래도 복장 터져 죽겠는데. 나는 그를 무시하고 찢어진 드레스를 들여다보았다. 내 눈은 엑스레이처럼 옷의 구조를 투시했다. 이건 지은이의 살 때문이 아니었다. 애초의 불량이었다. 대여용 드레스는 수많은 사람의 몸에 맞추느라 안감. 시접심 얼라우언스를 여러 번 뜯었다 박았다를 반복한다. 이 드레스는 등판 쪽 시접을 너무 얇게 남기고 박아버린 탓에 조금의 힘만 가해져도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었다. 게다가 겉감인 레이스는 낡아서 실이 사가 있었다. 최고급 수입 드레스라며 떵떵거렸던 최만석의 말은 또다시 거짓이었다. 허울 좋은 브랜드 라벨만 붙인 수명이 다한 폐급 드레스. 이거 수선 안 됩니다. 지금 샵에 가서 새 드레스를 가져오려면 최소 2시간은 걸려요. 달려온 웨딩홀 실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사망 선고를 내렸다. 뭐? 2시간? 야, 이 새끼야, 밖에는 국회의원이고 사장님들이고 다 와 계신데 2시간을 기다리라고. 식 취소해. 망했어, 망했다고. 에이, 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아주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최만석은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소파를 발로 찼다. 대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은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드레스가 찢어져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장 아름다워야 할 날,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시아버지에게 재수 없는 존재. 취급을 당했다는 비참함이 그 아이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의 시선이 지은이의 떨리는 등 위에서 멈췄다. 찢어진 레이스 사이로 보이는 저여린 살결. 저곳을 이대로 놔두면 내 손녀의 인생도 저렇게 찢어진 채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평생을 결혼식 날 사고 친 며느리, 재수 없는 여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최만석의 저 거만한 주둥아리에 짓밟히며 살겠지. 안 된다. 절대 그렇게 둘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건 새 드레스가 아니다. 찢어진 것을 다시 입는 것. 상처를 덮고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 그것이 수선레베이 아이야의 본질이며 내 평생의 업이다. 나는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내 분신과도 같은 물건을 꺼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쿵쾅거리던 심장이 기이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주변의 소음이 물속에 잠긴 듯 먹먹해지고 오직 찢어진 드레스의 올 하나하나만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듯 선명하게 보였다. 비키시오. 나지막하지만 쇳소리가 섞인 단단한 목소리였다. 난동을 부리던 최만석이 멈칫하며 나를 돌아봤다. 뭐요? 지금 뭐라고? 비키라고 했어. 내 손녀 눈물 닦아주러 가야 하니까. 나는 최만석을 어깨로 밀치고 지은이 뒤로 다가갔다. 낡은 양복 소매를 걷어올리자 앙상하지만 힘줄이 불끈 솟은 내 팔뚝이 드러났다. 지은아, 울지 마라.
할애비가 있다. 나는 떨고 있는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오른손에 쥔 것을 빛에 비추어 보았다. 50년 동안 수만 벌의 옷을 짓고 고쳐온 나의 낡은 은색 골무 그리고 가늘지만 강인한 바늘 하나. 실 좀 주시오. 제일 튼튼하고 제일 빛나는 놈으로. 웨딩 헬퍼가 얼떨결에 반짓고리를 내밀었다. 나는 하얀 비단실을 입술로 끊어 바늘 귀에 꿰었다. 침침했던 눈이 매의 눈처럼 번뜩였다. 이제 이 대기실은 나의 작업실이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나는 바늘을 들어 올렸다. 시간은 40분. 충분하다. 기적을 짓기에 차고 넘치는 시간이다. 숨을 멈췄다. 주변의 소음이 물속처럼 먹먹해지는 순간 나의 세계는 오직 바늘 끝 1mm 앞의 공간으로 축소되었다. 나의 오른손 중지에 끼워진 은색 골무는 50년의 세월을 견디며 닳고 달아 이제는 내 피부보다 더 매끄러운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내 손가락의 연장이자 내 의지를 섬유에 전달하는 지휘봉이었다. 나는 찢어진 레이스의 올을 왼손 엄지로 가만히 눌렀다. 사가서 힘이 없는 원단. 무리하게 당기면 주변까지 모조리 무너져 내릴 상황이었다.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 심는 것이다. 일반적인 감침질로는 이 상처를 덮을 수 없다. 나는 즉각 설계를 변경했다. 찢어진 틈새를 억지로 메우는 대신 그 균열을 줄기 삼아 새로운 문양을 피워내기로 했다. 슥 사락. 바늘이 들어갔다 나오는 소리는 경이로울 정도로 고요했다. 나의 손은 눈보다 빨랐다. 바늘 귀에 꿰인 하얀 비단실이 허공에서 춤을 추듯 궤적을 그렸다. 찢어져 너덜거리던 레이스의 끝자락이 내 바늘의 인도에 따라 서서히 말려 들어가며 마치 의도된 꽃잎의 주름처럼 자리를 잡아갔다. 이봐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더 망가뜨리려고 작정했어? 최만석의 고함이 등 뒤에서 터졌다. 그가 내 팔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만지지 마세요. 의외의 비명이 터져나온 곳은 헬퍼 이모님이었다. 그녀는 홀린 듯 내 손끝을 응시하다가 본능적으로 최만석의 앞을 가로막았다. 비키지 못해? 회장님 저거 안 보이세요? 지금 드레스를 살리고 계시잖아요. 전문가의 눈은 속일 수 없는 법이다. 수천 벌의 드레스를 만져온 그녀의 눈에 내 손놀림은 단순한 바느질이 아닌 일종의 기회로 보였으리라. 최만석이 씩씩거리며 멈칫한 사이 나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눈썹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이 따가웠지만 깜빡일 수 없었다. 지금 이 흐름이 끊기면 실의 텐션 장력이 무너진다. 나의 바늘은 찢어진 등판 위로 은색 덩굴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찢어진 상처는 덩굴의 줄기가 되었고 풀려버린 올들은 풍성한 잎사귀로 변모했다. 그것은 단순한 수선이 아니었다. 세틴 스티치 세턴 스티치와 프렌치, 노트 프렌치 나트 기법을 응용한 즉흥적인 오트 쿠티르 자수였다. 지은이의 등 뒤에서 떨림이 멈췄다. 손녀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등 뒤에서 무언가 따뜻하고 단단한 것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거친 손이 닿을 때마다 그 아이를 짓누르던 수치심과 공포가 한 땀 한 땀 봉합되고 있었다. 누군가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웨딩홀 실장이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식을 취소해야 한다며 발을 동동 구르던 그가 너클 잃은 채 내 손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지막 매듭. 나는 실끝을 보이지 않는 안감 사이로 밀어넣어 완벽하게 감췄다. 그리고 쪽가위로 톡 하고 실을 끊었다. 이러시거라.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나는 그 떨림을 감추려 뒷짐을 졌다. 지은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기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조명 아래 드러난 지은이의 뒷모습은 충격적일 만큼 아름다웠다. 흉하게 찢어졌던 등판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덩굴꽃이 피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처음부터 그 드레스의 포인트 디자인이었던 것처럼, 아니, 원래의 디자인보다 훨씬 더 고풍스럽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싸구려 대여 드레스가 세상에 단 한 벌뿐인 명품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다.
헬퍼 이모님이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세상에. 제가 이 일을 20년 넘게 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봐요. 아까보다 훨씬 예뻐요. 신부님 정말 여신 같아요. 최만석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멍하니 지은이의 등과 내 낡은 양복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얄팍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 폐기하려던 쓰레기를 저 가난한 노인네가 기술 하나로 보물로 바꿔놓은 것이다. 나는 땀에 젖은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무심하게 최만석을 바라보았다. 사돈, 시간이 없습니다. 시작하셔야죠. 그제야 정신이 든 최만석이 헛기침을 하며 옷깃을 여몄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나를 벌레 보듯 하던 경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빨리 나가. 하객들 기다리다 목 빠지겠다. 그는 애써 큰 소리를 치며 밖으로 나갔지만 그 뒷모습은 도망치는 자의 그것처럼 급박했다. 나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내 투박한 손바닥 위로 손녀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지은이의 눈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것이 아니었다. 울지 마라. 오늘 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다. 당당하게 걷거라. 내 뒤엔 이 할애비가 있다. 우리는 대기실 문을 나섰다. 결혼식장 로비는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최만석은 입구에서 거물급 하객들에게 굽신 거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때 식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하객들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을 터주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검은색 세단 행렬이 로비 앞에 멈춰섰고 수행원들이 도열했다. 최만석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발을 멈췄다. 그가 그토록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러나 감히 오리라고 확신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인물. 강 회장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최만석의 얼굴에 환희가 번졌다. 그는 나를 밀치듯 지나쳐 강 회장 쪽으로 달려나갔다. 아이고, 회장님. 여기까지 친히 왕림해 주시다니 이 최만석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최만석은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강 회장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강 회장의 시선은 최만석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동자가 꽂힌 곳은 화려한 턱시도를 입은 최만석이 아니라 그 뒤에 낡은 회색 양복을 입고 서 있는 나였다. 강 회장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그는 최만석의 악수를 무시하고 성큼성큼 내 쪽으로 걸어왔다. 식장 안의 모든 숨소리가 멈춘 듯 했다. 허공에 멈춘 최만석의 손이 갈 곳을 잃고 파르르 떨렸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강진혁 회장은 최만석이라는 존재가 그 자리에 없는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그를 스쳐 지나갔다. 최만석의 턱시도 자락이 강 회장의 옷깃이 일으킨 바람에 힘없이 나부꼈다. 그것은 잔인할 정도로 명백한 무시였다. 로비에 모인 수백 명의 하객이 숨을 죽였다. 웅성거림조차 사라진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강 회장의 구두. 굽소리만이 또각또각 심장 박동처럼 로비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강 회장의 걸음이 멈춘 곳은 화려한 화환 앞도 축의금 접수대 앞도 아니었다. 바로 로비 구석, 낡은 회색 양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 박달구의 코앞이었다. 나는 묵묵히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40년 전 서울역 뒤편 쪽방촌에서 단추 구멍을 뚫던 더벅머리 청년이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거목이 되어 서 있었다. 세월은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지만 눈빛 속에 담긴 총기만은 변하지 않았다. 강 회장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15도, 30도, 45도.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정수리가 상대방에게 보일 정도로 깊숙이 숙이는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나 어른에게만 행하는 90도 폴더 인사였다. 형님,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한마디가 로비의 정적을 깨고 파동처럼 퍼져나갔다. 헉!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대통령 앞에서도 고개를 꼿꼿이 세운다는 철의 경영자 강진혁이 이름 없는 촐로에게 허리를 굽히고 형님이라 부른 것이다. 하객들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 시선의 한가운데서 최만석은 입을 떡 벌린 채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뇌회로가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처리하지 못해 과부하에 걸린 듯 했다. 자네도 많이 늙었구만. 흰머리가 내만큼이나 늘었어. 나는 덤덤하게 대꾸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의 하대에 다시 한번 경악했지만 강 회장은 오히려 그 투박한 말투가 그리웠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어린아이 같은 미소였다. 회장님, 지금 누구한테 인사를. 정신을 차린 최만석이 비틀거리며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공들여 세팅한 머리가 이마에 흉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아, 이 노인네는 제 사돈. 아니, 그냥 시골에서 양복점 하던 분인데. 혹시 사람을 잘못 보신 게. 최만석은 필사적이었다. 자신의 무대여야 할 결혼식에서 자신이 가장 무시하던 존재가 주인공이 되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어떻게든 강 회장의 착각이라고 믿고 싶어 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박달구에게 저지른 모든 폐악질이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올 테니까. 강 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나를 보던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기업 총수의 서늘한 카리스마가 최만석을 꿰뚫었다. 최 사장, 자네는 눈을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예? 이분이 누군지 모르고 사돈을 맺었단 말인가? 대한민국 양복의 역사이자 내 젊은 날의 은인이신 금침 박달구 선생님을 몰라보고 시골 양복점 운운해. 강 회장의 호통에 최만석이 힉하고 숨을 들이켰다. 금침 박달구. 업계의 전설로만 전해지던 이름. 70년대 정재계 인사들의 옷을 도맡았으나 돈보다는 사람을 가려받기로 유명해 어느 순간 은둔해버린 환상의 장인. 최만석 같은 졸부가 알 턱이 없는 역사였다. 강 회장은 최만석을 벌레 보듯 외면하고는 다시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내 몸을 감싸고 있는 회색 양복에 머물렀다. 그 옷은 일장부터 최만석이 누더기, 걸레, 곰팡내 나는 옷이라며 조롱했던 바로 그 옷이었다. 강 회장이 떨리는 손을 뻗어 내 양복의 라펠깃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마치 성물을 다루는 듯한 손길이었다. 이 옷, 아직도 가지고 계셨습니까? 30년 전 형님이 제게 입혀주셨던 그 승부복과 같은 원단 아닙니까? 그래. 자네가 첫 사업 따내러 갈 때 만들어준 그놈이지. 남은 원단으로 내 것도 한 벌 해 입었는데 옷 주인이 시원찮아 꼴이 말이 아니네. 무슨 말씀을요? 지금 제 몸에 걸친 이 수천만 원짜리 영국산 원단도 형님이 만든 이 옷에 품격 앞에서는 그저 거적대기일 뿐입니다. 강 회장의 그 말은 결정타였다. 최만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방금 전 대기실에서 남 부끄러우니 백화점 가서 기성복이라도 사입으라고 했던 자신의 말을 떠올렸으리라.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거적대기로 만들어버리는 진짜 명품. 그것은 돈으로 바르는 브랜드 로고가 아니라 입는 사람의 역사와 만드는 사람의 혼이 담긴 옷이었다. 최 사장, 자네가 입은 그 턱시도. 강 회장이 툭 내뱉었다. 어디서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깨선이 다 무너졌군. 옷이 주인을 거부하고 있어. 자네 욕심이 너무 과해서 옷이 버티질 못하는 게야. 공개 처형이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최만석의 어깨로 향했다. 과도한 패드를 넣어 부자연스럽게 솟은 그의 어깨는 강 회장의 지적대로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최만석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그의 붉어진 목덜미 위로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이 화살처럼 꽂혔다. 나는 강 회장의 어깨를 툭 쳤다. 그만해라. 애들 결혼식이다. 소란 피우지 말고 들어가자. 예, 형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강 회장은 최만석을 제치고 직접 내 팔짱을 끼며 식장 안으로 에스코트했다. 하객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다.
나는 그 길을 걸으며 힐끗 최만석을 보았다. 그는 다리가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을 뻔하다가 겨우 기둥을 잡고 버티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단순히 창피를 당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짓밟았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기어오르려 했던 세상의 꼭대기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가짜는 진짜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진짜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가짜는 빛을 잃고 소멸한다. 지금 최만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나는 손녀 지은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식장 문이 열리고 있었다.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예식장 안은 고요한 폭풍의 눈과 같았다. 로비에서의 소동은 삽시간에 하객들 사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신랑 신부가 아닌 혼주석에 앉은 두 남자에게 꽂혀 있었다. 한쪽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강 회장이 직접 에스코트한 낡은 양복에 놓인 박달구였고 다른 한쪽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덜덜 떨고 있는 번쩍이는 턱시도의 졸부 최만석이었다. 주례사가 끝나고 축사가 이어질 차례였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기도 전에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고에 없던 돌발 행동이었다. 수행비서가 황급히 마이크를 대령했다. 오늘 축사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강 회장의 축사라니 이는 돈 주고도 못 살 영광이었다. 하지만 최만석은 웃을 수 없었다. 마이크를 쥔 강 회장의 시선이 정확히 최만석을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선은 축복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앞둔 판사의 그것처럼 서늘했다. 저는 오늘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강 회장의 첫마디에 식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많은 사람이 명품을 입으면 자신이 명품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옷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은 사람의 품격이 옷을 완성하는 법이지요. 강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단상 아래 앉아있는 나를 가리켰다.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비췄다. 30년 묵은 회색 양복이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저기 앉아 계신 박달구 선생님은 40년 전 제가 가장 초라하고 배고팠던 시절 제게 단 한 벌의 양복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옷을 짓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짓는 것이다. 부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라. 나의 낡은 양복, 소매 끝은 닳았고 어깨선은 투박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설명이 이어지자 하객들의 눈에 그 옷은 더 이상 낡은 헌옷이 아니었다. 이 양복은 선생님이 은퇴하시기 전 당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입니다. 원단은 이탈리아 비엘라 지방에서 100년 된 배틀로 짠 빈티지 울이고 저 라펠의 바느질은 기계로는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손끝의 감각으로만 가능한 팔자뜨기 패드 스티치의 정수입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돈으로 치면 수천만 원, 아니 부르는 게 값인 예술품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저 옷에는 한 장인의 50년 철학과 땀이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 회장의 시선이 다시 최만석에게로 옮겨갔다. 최만석은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다. 식은땀이 흘러 턱시도 셔츠 깃을 적시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 국보급 작품을 보고 누더기라며 비웃었다더군요.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에 눈이 멀어 그 안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한 겁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최만석을 쳐다보았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저 사람 아까 로비에서 노인네 무시하던 그 사람 아냐? 세상에 강 회장님 스승을 몰라보고. 졸부가 다 그렇지 뭐. 눈에 뵈는 게 돈밖에 없으니. 비난의 화살들이 최만석의 고막을 때렸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최고급 브랜드 턱시도가 갑자기 무거운 갑옷처럼 느껴졌다. 숨이 막혀왔다. 그가 자랑하던 명품 시계, 외제차, 강남 아파트.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박달구의 낡은 바늘 하나 앞에서 철저하게 부정당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그저 그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까발려진 것이다. 최만석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나를 향했다. 나는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다. 내 눈빛에는 조롱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잘못 만들어진 옷을 바라보는 재단사의 연민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 무심한 시선이 최만석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 차라리 욕을 하거나 화를 냈다면 버틸 수 있었으리라. 하지만 나의 침묵은 그를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고 있었다. 강 회장이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최 사장, 자네 회사의 주거래 은행이 어디더라? 그리고 이번에 추진하던 신도시 개발건, 우리 그룹 건설사가 주관사였던가?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기업의 생사여 탈권을 쥔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잔혹한 협박이었다. 최만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다리가 풀려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한 것을 억지로 버텼다. 그는 깨달았다. 오늘 결혼식은 자신의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쌓아올린 모래성이 무너지는 장례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오만했던 목은 꺾였고 거만했던 어깨는 쪼그라들었다. 반면 낡은 양복을 입은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옷이 날개라지만 때로는 사람이 옷의 날개가 되기도 한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낡은 양복을 황금보다 빛나는 갑옷으로 만들고 있었다. 지은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손녀의 손바닥에서 땀이 느껴졌다. 나는 그 손을 토닥이며 최만석을 보았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다. 잘못 꿰어진 단추를 푸는 것. 그리고 그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드디어 최만석이 떨리는 무릎을 짚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시선이 바닥을 기어 내 발끝을 향해 오고 있었다. 최만석이 비틀거리며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화려한 에나멜 구두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웨딩홀의 대리석 바닥을 긁어대며 불쾌한 소음을 냈다. 그가 내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나는 그의 턱시도 재킷 단추가 잘못 채워져 있음을 발견했다. 극도의 긴장과 당황으로 허둥지둥하다가 첫 단추를 잘못 꿰은 것이다. 비뚤어진 옷매무새는 그의 무너진 자존심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아니, 마음속으로는 이미 수십 번도 더 엎드려 조아렸을 것이다. 강 회장의 서슬퍼런 경고와 하객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으니까. 그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사돈 어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눈이 삐어서 진짜 어르신을 몰라 뵙고 변명은 구차했고 사과는 비굴했다. 나는 지팡이를 옆으로 치워두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최만석이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렸다. 내가 지팡이로 내리치거나 뺨이라도 때릴 것이라 예상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비뚤어진 턱시도 단추를 풀었다. 그가 당황하여 숨을 들이켰다. 나는 말없이 잘못 끼워진 단추를 제 구멍에 맞춰 다시 채워주었다. 그리고 구겨진 그의 옷깃을 팡팡 소리나게 털어주었다. 30년 전 양복점에서 손님을 배웅할 때 늘 하던 그 손짓이었다. 최 사장, 옷은 죄가 없네. 입는 사람이 구기지만 않으면 옷은 언제나 주인을 빛내줄 준비가 되어 있어.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 없이도 식장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네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돈으로 포장하려고만 드니까 자네라는 사람의 본판이 구겨지는 걸세. 이제부터라도 몸에 맞는 옷을 입게. 남보기에 좋은 옷 말고 자네 분수에 맞는 편안한 옷 말이야. 최만석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을 벌레 취급하며 짓밟을 줄 알았던 노인이 오히려 구겨진 자신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는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어른의 품격에 압도당한 눈물이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번에는 강 회장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참회의 인사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를 뒤로하고 돌아섰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바느질은 끝났다. 이제는 완성된 옷을 입고 걸어나갈 시간이었다. 지은아, 가자. 나는 멍하니 서 있는 손녀에게 팔을 내밀었다. 지은이가 울먹이며 내 팔짱을 꼈다.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바그너의 결혼 행진곡이 아닌 잔잔하고 웅장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었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신부 그리고 신부의 조부님 입장. 거대한 문이 열리고 눈부신 조명이 쏟아져 내렸다.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는 억지로 짜낸 예의상의 소리가 아니었다. 진심 어린 감동과 경외가 담긴 천둥 같은 환호였다. 우리는 버질로드를 걸었다. 내 낡은 회색 양복은 조명을 받아 은은한 진주 빛깔을 띠었다. 50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원단의 결 하나하나가 훈장처럼 빛났다. 그리고 그 옆에서 내 손끝에서 되살아난 지은이의 드레스가 춤을 췄다. 등 뒤에 수놓아진 은색 덩굴 자수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살아 움직이는 듯 반짝였다. 그것은 세상 어떤 명품 드레스보다 우아하고 어떤 보석보다 찬란했다. 강 회장이 흐뭇한 미소로 손뼉을 치고 있었고 그 뒤로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훔쳤다. 그들은 지금 돈이 아닌 이야기를 보고 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평생을 바늘과 싸워온 한 장인이 가장 높은 곳에서 오만을 떨던 자들을 침묵시키고 사랑하는 손녀를 지켜낸 그 위대한 서사를 목격하고 있었다. 버질로드의 끝이 보였다. 나는 지은이의 손등을 토닥였다. 떨지 마라. 너는 명장 박달구의 손녀다. 너는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폈다. 굽었던 등이 펴지자 내 낡은 양복이 비로소 제 핏을 찾아 완벽하게 떨어졌다. 나는 박달구다. 대한민국에서 바느질 하나로 인생을 기워온 낡은 양복을 입은 장인이다. 그리고 오늘 내 인생 최고의 패션쇼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